아버님, 혹시 치매나 망상 증세 있으세요? 없는 걸 있다고 하시고 죽을 때가 되셨어요? 사위가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고 했던 말입니다. 저는 35년간 불길 속에서 생명을 구해왔습니다. 제 손으로 구조한 사람만 해도 100명은 넘을 거예요. 하지만 67살에 첫 손자를 보러 간 딸의 집에서 제가 평생 쌓아온 관찰력이 가족을 파멸 직전까지 몰아넣은 거대한 비밀을 찾아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부터 그 섬뜩하고도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도식입니다. 올해 67세죠. 첫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시골집을 나섰습니다. 딸 서유가 산후조리를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서울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가는 길 창밖 풍경이 낯설기만 했어요. 아파트마다 유리창이 번쩍거리고 차들이 줄지어 서 있더군요. 사위 태진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구두가 반짝거렸어요. 아버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는 공손했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죠. 마치 연습해온 대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27층을 눌렀습니다. 높은 곳이 무서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높은 집에 사는 게 신기했어요. 경치가 좋겠군요. 제가 말하자 태진이 웃더군요. 네, 한강이 다 보입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센서 등이 번쩍하고 켜지더니 바로 꺼졌어요. 그런데 또 걸음을 옮기니 다시 켜지는 거예요. 센서가 예민하네요. 제가 말하자 태진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새 제품이라 그런가 봐요. 며칠 전에 설치했거든요. 거실로 들어서니 입이 벌어졌습니다. 벽은 온통 하얗고 가구들은 모서리가 둥글둥글했어요. 소파는 가죽인지 만져보고 싶었지만 참았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화재 감지기 하나의 비닐이 살짝 씌워져 있더군요. 저거 왜 저러죠? 태진이 고개를 돌려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인테리어 할 때 먼지 때문에 씌워놨는데 깜빡했네요. 나중에 제거하겠습니다. 35년 소방관 생활로 터득한 촉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어요. 화재 감지기는 함부로 가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첫날이니 참고 넘어갔습니다. 서유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아버지 오시느라 고생했죠. 안아보려 했는데 몸을 살짝 피하더군요. 아마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돼서겠죠. 하온이는 어디 있냐? 낮잠 자고 있어요. 깨우지 마세요. 태진이 제 짐을 들더니 안방 옆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방은 깔끔했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마치 호텔 같았죠. 저녁을 먹으면서 태진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일한다고 하더군요. 미술품 전시나 행사를 기획합니다. 요즘은 해외 작가들 작품을 들여오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말할 때마다 손짓이 우아했어요. 마치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같았죠.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액자 같은 게 걸려 있는데 자세히 보니 레코드 플레이어더군요. 저게 뭐죠? 물어보니 태진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벽걸이형 턴테이블이에요. 요즘 트렌드거든요. 하온이가 좋아해서 샀습니다. 신기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클래식인 것 같았는데 10초 정도 나오더니 뚝 끊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곡이 또 10초 또 다른 곡이 10초. 도대체 네 곡을 계속 돌려가며 짧게만 틀더군요. 왜 이렇게 짧게만 나와요? 아, 테스트 모드로 설정해뒀거든요. 하온이가 좋아하는 곡들이라 미리 확인해 보려고요. 뭔가 이상했지만 또 넘어갔습니다. 제가 음악을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안 왔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시골에서는 벌레 소리, 바람 소리가 있는데 여긴 에어컨 소리만 왱왱거렸죠. 그런데 새벽 2시쯤 되니 희한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딸깍. 뭔가 열리고 닫히는 소리 같았어요. 귀를 기울여 봤는데 거실 쪽에서 나는 것 같더군요. 나가볼까 했지만 첫날이니 참았습니다.
아마 그 레코드 플레이어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건가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 소리가 계속 반복되더군요. 딸깍 잠깐 멈춤, 딸깍 잠깐 멈춤. 마치 누가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태진은 벌써 출근했고 서유는 아이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을 둘러봤어요. 어젯밤 들었던 소리가 신경 쓰였거든요. 레코드 플레이어를 자세히 봤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액자 같았는데 아래쪽을 보니 나무 목봉에 뭔가 검은 가루가 묻어 있더군요. 손가락으로 만져보니 자석가루 같았어요. 왜 여기에 철가루가 있을까요? 소방관 시절 습관이 도져 나왔습니다. 현장에서는 모든 작은 흔적이 단서가 되거든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내 적어뒀어요. 현관 센서 과민 반응, 화재 감지기 비닐 가림, 레코드 플레이어 자석가루, 새벽 딸깍 소리.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만은 확실했습니다. 35년간 화재 현장에서 단련된 직감이 계속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조용히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6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군요. 할아버지. 하고 달려오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드디어 제 첫 손자를 제대로 본 거였죠. 하은이를 안아주려던 순간 서유의 손목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보라색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것도 꽤 새 것 같아 보였죠. 소방관 시절 구조 현장에서 온갖 상처를 봐왔던 제 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흔적이었거든요. 서유야, 손목이 왜 그러냐? 서유가 깜짝 놀라더니 소매를 급하게 내렸어요. 아, 그냥 애 보다가 문턱에 부딪혔어요.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35년 현장 경험으로 봤을 때 문턱에 부딪혀서 생기는 상처가 아니었어요. 누가 잡아서 생긴 흔적 같았거든요. 하지만 딸을 다그칠 수는 없었습니다. 산후조리 중인데 스트레스를 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하은이에게 관심을 돌렸어요. 하은아, 할아버지가 왔네. 하은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할아버지, 저 피아노 칠 수 있어요. 거실 한쪽에 작은 전자피아노가 있더군요. 하은이가 앉아서 열심히 건반을 두드렸는데 음악이라기보다는 소음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그런 손자가 너무 귀여웠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은이가 특정한 4개의 건반만 순서대로 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도, 파, 라, 레. 계속 그 순서로만 반복해서 누르더군요. 뭐 하는 거야? 비밀 합주놀이예요. 하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빠랑 하는 거예요. 도, 파, 라, 레 순서로 누르면 문이 열린대요. 문이 열린다고요? 이상했습니다. 피아노로 문을 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은이에게 더 물어보려 했는데 서유가 급하게 말을 끊었어요. 하은아, 그만 치고 할아버지랑 다른 놀이 하자. 서유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숨기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아이의 말에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점심을 먹고 서유가 하은이와 낮잠을 자러 들어갔을 때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어제부터 신경 쓰였던 레코드 플레이어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목봉 부분을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어제 본 검은 가루가 더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손가락으로 조금 떼어서 문질러 보니 확실히 철가루였어요. 자석에 붙는 성질의 가루였죠. 왜 여기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리고 하은이가 말한 도, 파, 라, 레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문이 열린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설마 정말로 어떤 문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죠? 오후에 태진이 일찍 돌아왔어요. 보통 회사원들은 늦게 퇴근하는데 3시쯤 들어오더군요. 오늘은 외부 미팅이 일찍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계속 레코드 플레이어 쪽을 힐끔힐끔 보더군요. 저 기계 신기하네요. 하은이가 좋아한다면서요. 네, 음악 교육에도 좋고요. 태진이 대답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하은이가 리듬감이 좋아서 자주 같이 놀아줍니다. 그때 하은이가 방에서 나와서 태진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비밀 합주놀이 하자.
하온이가 피아노 앞에 앉더니 또 그 내음을 눌렀어요. 도파라레.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진이 레코드 플레이어 앞으로 가서 뭔가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정확히 뭘 하는지는 안 보였지만 손가락으로 아래쪽 목봉 부분을 톡톡 두드리더군요. 그러자 딸깍 소리가 났어요. 어젯밤에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죠. 태진은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소파로 돌아왔어요. 뭘 하신 거예요? 아, 볼륨 조절이요. 하온이가 너무 크게 틀어서요. 하지만 음악 소리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네 곡이 10초씩만 나오고 있었거든요. 태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녁 먹을 때도 계속 관찰했어요. 태진은 말은 많이 했지만 내용은 별로 없었어요. 회사 일, 미술 전시, 문화 행사 이야기를 늘어놓았는데 정작 구체적인 건 하나도 없더군요. 마치 연막을 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식사 도중에 태진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엄지손가락 끝에 조그만 상처가 있더군요. 새로 난 상처 같았어요. 뭔가 날카로운 것에 베인 흔적이었죠. 손가락 다치셨네요. 태진이 깜짝 놀라더니 손을 숨겼어요. 아, 서류 정리하다가 종이에 베였어요. 별거 아닙니다. 또 다른 거짓말이었어요. 종이에 베인 상처와 날카로운 금속에 베인 상처는 달라 보이거든요. 소방관 시절 온갖 부상을 봐왔으니까 구분할 수 있었죠. 밤이 되자 또 그 소리가 들렸어요. 딸깍딸깍. 이번엔 참지 않고 살금살금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거실이 어둠침침했지만 레코드 플레이어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나고 있더군요. 태진이 거기 서 있었어요. 뭔가 조작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정확히 뭘 하는지는 못 봤지만 분명 낮에 하온이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은 동작이었어요. 그 순간 태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죠. 깜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금세 웃음을 지었어요. 아버님, 잠 못 주무세요? 죄송해요. 소음이 있었나 봐요. 괜찮아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네, 편히 주무세요. 하지만 그 웃음이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방으로 돌아와서 메모장에 또 적었습니다. 서유 손목먹 마이너스 누군가 잡은 흔적 하온이 도파라래. 마이너스 문이 열린다. 태진 손가락 상처 마이너스 금속의 배임 새벽 조작 마이너스 레코드 플레이어. 아직은 전체 그림이 안 보였지만 뭔가 큰 비밀이 이 집에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는 분명 그 레코드 플레이어와 하온이가 말한 내 음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새벽 저는 평소 습관대로 일어났습니다. 소방관으로 35년을 살다 보니 몸에 밴 리듬이 있어요. 새벽 4시면 저절로 눈이 떠지거든요. 시골집에서는 이 시간에 마당을 둘러보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그 버릇이 나오더군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어요. 모든 게 고요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낮게 웅웅거렸죠. 하지만 소방관 시절 터득한 감각으로 집 전체를 점검해보고 싶었어요. 화재 예방 차원에서 말이죠. 우선 전기 콘센트부터 살펴봤습니다. 문어발 콘센트는 없는지 전선이 낡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다행히 모든 게 깔끔했어요. 태진이 전기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부엌 쪽으로 가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히 화학 냄새였습니다. 솔벤트 같은 거 말이에요. 페인트나 화학 세정제에서 나는 그런 냄새였죠. 어디서 나는 건지 따라가 봤는데 냄새가 사라지더군요. 거실로 돌아와서 붙박이장을 살펴봤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요. 소방관은 늘 출입구와 피난 경로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붙박이장 문을 열고 닫아보는데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자세히 보니 힌지 나사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나사들은 다 오래된 것 같은데 한 칸의 힌지 나사만 반짝거리더군요. 새로 교체한 것 같았어요. 왜 하나만 바꿨을까요? 손전등을 켜서 더 자세히 봤습니다. 문살 틈에 미세한 긁힌 자국이 보이더군요. 뭔가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낸 흔적 같았어요.
그것도 최근에 생긴 것 같았죠. 이상했습니다. 왜 붙박이장 한 칸만 힌지를 교체했을까요? 그리고 왜 문살에 긁힌 자국이 있을까요?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수없이 본 흔적들이에요. 뭔가 강제로 열려고 했던 흔적 말이죠. 메모장을 꺼내서 또 적었어요. 붙박이장 한 칸 힌지 교체, 문살 긁힌 자국 화학 냄새 마이너스 솔벤트계. 점점 의심스러운 점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상하다는 느낌뿐이었죠. 오전에 태진이 출근하고 난 후 저는 동네 철물점에 나갔어요. 서유에게는 산책한다고 말하고 나왔죠. 사실은 몇 가지 도구가 필요했거든요. 철물점 아저씨가 친절했어요. 어르신 뭘 찾으세요? 휴대용 수평계하고 작은 자석, 그리고 작업용 장갑 있나요? 네, 다 있습니다. 뭔 작업하실 거예요? 집 점검 좀 해보려고요. 소방관 출신이라 습관이 되어서요. 아저씨가 웃으면서 좋은 제품들로 골라줬어요. 수평계는 손바닥만 한 크기였고 자석은 네오디뮴 자석이라는 강력한 것이었죠. 장갑은 멜빵형으로 손가락 끝이 민감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서유가 김치찌개를 끓여줬는데 맛이 좋더군요. 우리 딸이 요리 솜씨가 늘었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 해드리고 싶어서 연습했어요. 서유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손목에 멍이 아직 남아있더군요. 어제보다는 연해졌지만 여전히 보였어요. 하은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서유도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쉬라고 했어요. 아버지도 좀 주무세요. 응, 그럴게. 하지만 잠들지 않고 제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침에 봤던 붙박이장부터 다시 살펴봤어요. 이번엔 구입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말이죠. 수평계로 붙박이장 바닥을 재봤습니다. 대부분 칸은 수평이 맞았는데 힌지가 새 것인 그 칸만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더군요. 0.5도 정도였지만 분명히 다른 칸과 달랐어요. 자석을 벽에 대봤습니다. 대부분 벽은 반응이 없었는데 붙박이장 뒤쪽 벽 일부에서 자석이 반응하더군요. 뭔가 금속성 물질이 벽 안쪽에 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멜빵형 장갑을 끼고 벽을 만져봤어요. 대부분은 매끄러운 벽지였는데 한 부분만 아주 미세하게 도톰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뭔가가 벽지 아래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붙박이장 뒤 벽에만 금속 반응이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부분만 도톰할까요? 건축 구조상 필요한 철골이나 배관 때문일 수도 있지만 위치가 너무 애매했어요. 오후에 하은이가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뭐해요? 그냥 집 구경하고 있단다. 하은이가 제 옆에 와서 호기심 있는 눈으로 도구들을 봤어요. 이게 뭐예요? 수평계야. 집이 똑바로 서 있는지 확인하는 거란다. 신기해요. 하은이가 수평계의 기포를 신기해하더군요. 할아버지는 왜 집을 확인해요? 할아버지는 원래 불 끄는 일을 했거든. 집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게 습관이야. 그때 하은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도 벽 확인해요. 밤에 만지작만지작해요. 어디 벽을? 하은이가 붙박이장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요. 아빠가 밤에 만져봐요. 그리고 뭔가 톡톡 두드리기도 하고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하은이의 말이 제가 관찰한 것과 일치했거든요. 태진이 정말로 밤에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은아, 아빠가 언제 그래? 잠들기 전이요. 엄마랑 저랑 잠들고 나서요. 저 간혹 깨서 봤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해?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조용히 만져봐요. 그리고 피아노 치라고 해요. 피아노요? 그러면 하은이의 도, 파, 라, 레와 태진의 벽 조작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이가 피아노를 치면 태진이 뭔가를 조작하는 거였죠. 하은아, 아빠랑 비밀 합주놀이 할 때 정확히 어떻게 해? 저는 도, 파, 라, 레를 치고 아빠는 벽 쪽 가서 뭔가 톡톡해요. 그러면 문이 열린대요. 어떤 문이? 몰라요. 아빠가 비밀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크면 알려준다고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하은이의 피아노 연주가 신호였고
태진이 그에 맞춰 뭔가를 조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조작은 어떤 문을 여는 것과 관련이 있었죠. 저녁에 태진이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계속 관찰했죠. 태진이 붙박이장 쪽을 힐끔힐끔 보는 게 더 자주 눈에 띄었어요. 식사 중에 슬쩍 물어봤습니다. 이 집 언제 리모델링 했어요? 작년 겨울에 했습니다. 서유가 임신해서 깔끔하게 정리했거든요. 붙박이장도 새로 만들었나요? 태진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아니요, 기존 걸 수리만 했습니다. 일부 힌지가 낡아서 교체했고요. 거짓말이었어요. 힌지는 한 칸만 교체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한 노화 때문이라면 다른 칸들도 비슷하게 낡았을 텐데 말이죠. 밤이 되어 모두 잠든 후 저는 귀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과연 태진이 또 그 행동을 할지 궁금했거든요. 새벽 1시쯤 예상대로 소리가 들렸어요. 살금살금 나가는 발소리, 그리고 작은 조작 소리들. 이번엔 더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태진이 붙박이장 앞에 서서 뭔가 만지고 있더군요. 정확히는 제가 오늘 자석 반응을 확인했던 그 부분이었어요. 손가락으로 특정 지점을 누르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번엔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작은 모터 소리 같았어요. 웽 하고 짧게 나더니 멈췄죠. 그리고 태진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태진이 완전히 들어간 후에 그 자리로 가봤어요. 붙박이장을 자세히 봤지만 겉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 뭔가 움직였던 소리를 들었거든요. 손으로 만져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붙박이장 뒤에 뭔가 숨겨진 공간이 있고 태진이 그걸 조작하고 있다는 거 말이에요. 방으로 돌아가서 메모장에 적었어요. 하온이 증언 마이너스 아빠밤에 벽 조작, 피아노와 연동, 모터 소리 마이너스 일시경, 붙박이장 뒤 숨겨진 공간 추정.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 집에는 분명 비밀이 숨어 있고 그 비밀을 여는 열쇠는 하온이의 도파라 레와 태진의 조작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그 비밀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더 꼼꼼히 조사해야 했어요. 나흘째 되던 오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태진이 회사에 간 후 서유가 하온이와 함께 병원에 간다고 하더군요. 산후 검진을 받아야 한다면서요. 아버지 혼자 계실 수 있으시죠? 이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당연하지. 가서 검진 제대로 받아. 서유와 하온이가 나간 후 집에는 저 혼자만 남았어요.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단서들을 바탕으로 제대로 조사할 때가 온 거죠. 우선 어제 구입한 자석을 들고 레코드 플레이어부터 다시 살펴봤어요. 목봉 부분에 철가루가 묻어있던 곳 말이죠. 자석을 가까이 대니 강하게 달라붙더군요. 확실히 내부에 자석 물질이 있었어요. 레코드 플레이어 프레임 전체를 자석으로 천천히 스캔해봤습니다. 위쪽은 반응이 없었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이 강해지더군요. 특히 태진이 어젯밤 만졌던 바로 그 부분에서 가장 강한 반응이 나왔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 부분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다른 부분과 색깔도 조금 달랐고요. 손으로 살살 밀어보니 정말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서랍처럼 조금씩 밀리더군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태진의 비밀 장치를 발견한 거였거든요. 완전히 밀어내자 그 뒤에 작은 패널이 나타났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는데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죠. 패널 가운데에는 작은 디지털 화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4개의 터치 버튼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버튼에는 작은 점이 하나씩 찍혀 있었어요. 마치 점자 같았지만 그건 아니었죠. 화면을 보니 작은 점 4개가 순서대로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뭔가 입력을 기다리는 상태인 것 같았죠. 하온이가 말했던 도파라 레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첫 번째 버튼을 살짝 눌러봤습니다. 삑 하고 작은 소리가 나면서 도움이 울렸어요. 두 번째 버튼은 파, 세 번째는 라, 네 번째는 레였습니다. 하온이가 피아노에서 누르던 바로 그 음들이었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하온이의 피아노 연주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어요. 이 장치에 암호를 입력하는 신호였던 거죠. 태진이 6살 아이를 이용해서 복잡한 보안 시스템의 암호를 기억하게 한 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온이가 하던 순서대로 눌러봤습니다. 도파라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순서대로 눌렀어요. 삑삑삑삑. 네 번의 확인음과 함께 화면의 점들이 모두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딸깍. 어젯밤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웽웽웽.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였죠. 그리고 붙박이장 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붙박이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귀를 대고 들어보니 뒤쪽에서 기계음이 계속 나고 있더군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 뒤쪽 벽이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1cm, 2cm. 벽이 천천히 밀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리니어 액추에이터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나올 때까지 약 30초 정도 걸렸죠. 벽이 완전히 나오자 그 뒤에 또 다른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얇은 칸막이 벽 뒤에 정말로 숨겨진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게 있었어요. 진짜 금고가 있었습니다. 은행 금고보다는 작았지만 분명한 금속 금고였어요. 디지털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고 그 옆에는 지문 인식기도 있더군요. 6자리 숫자를 입력하는 키패드와 지문을 찍는 스캐너가 나란히 있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정말로 비밀 금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정교한 이중 보안 시스템으로 숨겨져 있다니. 태진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건지 알 수 있었죠. 금고 표면을 자세히 봤어요. 독일제 고급 금고였더군요. 모델명을 보니 은행에서 쓰는 것과 비슷한 등급이었어요. 개인이 집에 설치하기에는 너무 과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 금고를 열려면 지문과 6자리 암호가 모두 필요했어요. 지문은 당연히 태진 것일 테고 암호는 전혀 모르니까요. 게다가 잘못 입력하면 경보가 울릴 수도 있었어요. 잠깐 고민했지만 일단 원래대로 돌려놓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계획이 없었고 무엇보다 서유와 하은이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원상복구해야 했거든요. 레코드 플레이어의 터치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봤어요. 이번에는 역순으로 눌러보려고 했는데 어떤 조합인지 몰라서 그냥 전원을 끄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패널 모서리에 작은 스위치가 있더군요. 스위치를 누르자 모터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번에는 역방향으로 돌아가는 소리였죠. 붙박이장 벽이 천천히 원래 자리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벽이 완전히 들어간 후에 레코드 플레이어 패널도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처음과 똑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 충격적인 장면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죠. 서유와 하은이가 돌아오기 10분 전에 모든 원상복구를 마쳤어요.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아서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태진이 왜 이런 정교한 비밀 금고를 만들었을까요? 그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왜 6살 아이를 이용해서 암호 시스템을 만든 걸까요? 분명한 건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숨겨놓을 만큼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았죠. 메모장에 새로운 내용을 적었습니다. 레코드 플레이어 뒤 터치패드 발견, 도파랄의 입력으로 작동 확인, 붙박이장 뒤 비밀 금고 존재 확인, 독일제 고급 금고 지문 6자리 암호 이중 보안. 이제 다음 단계를 계획해야 했어요. 이 발견을 어떻게 처리할지,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비밀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35년 소방관 생활에서 배운 건 위험한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어젯밤 들었던 바로 그 모터 소리였죠. 그리고 옆쪽 붙박이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붙박이장으로 가봤어요. 겉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자세히 보니 뒤쪽 벽이 아주 조금 앞으로 나와 있더군요. 1cm 정도였지만
분명히 움직인 거였어요. 손으로 밀어보니 벽이 더 앞으로 나왔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움직이더군요. 리니어 모터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나오자 그 뒤에 또 다른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얇은 벽 뒤에는 진짜 금고가 있었어요. 은행에서 보던 것보다는 작았지만 분명한 금고였죠. 디지털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고 지문 인식기도 있더군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정말로 비밀 금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으로 숨겨져 있다니. 태진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건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이 금고를 열려면 지문과 암호가 필요했어요. 지문은 당연히 태진 것일 테고 암호는 모르니까요.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었어요. 잘못하면 경보가 울릴 수도 있거든요. 일단 원래대로 돌려놓기로 했습니다. 증거 없는 추측은 위험하니까요. 레코드 플레이어의 패널을 다시 밀어넣고 붙박이장 벽도 원래 자리로 되돌렸어요.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어요. 태진이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비밀은 이 금고 안에 들어있을 거라는 것도요. 메모장에 급하게 적었습니다. 레코드 플레이어 뒤 터치패드 발견, 도팔 아래 입력으로 작동, 붙박이장 뒤 비밀 금고 확인, 지문 6자리 암호 필요. 서유와 하은이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원상복구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발견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점심을 먹으면서 하은이를 유심히 봤어요. 하은아, 아빠가 숫자 좋아해? 네, 아빠는 숫자를 많이 알아요. 생일도 숫자로 말해요. 어떻게? 아빠 생일은 603이에요. 6월 3일이니까요. 그리고 아빠가 일하는 회사도 숫자가 있대요. 서유가 급하게 말을 끊었어요. 하은아,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해. 하지만 이미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태진의 생일이 6월 3일이라는 거, 그리고 회사와 관련된 숫자가 있다는 건 말이에요. 6자리 암호를 풀 단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 태진이 돌아왔을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계속 관찰했죠. 태진이 레코드 플레이어를 보는 눈빛, 붙박이장 쪽을 확인하는 시선 모든 걸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아버님,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별일 없이 잘 지냈어. 서유랑 하은이 병원 다녀왔다더라. 네, 다행히 모든 게 정상이라고 하네요. 태진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었지만 손가락으로 계속 뭔가 두드리고 있더군요. 불안한 기색이었어요. 혹시 제가 뭔가 건드렸다는 걸 눈치챈 건 아닐까요? 저녁 시간에 하은이가 또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도, 파, 라, 레 순서였죠. 태진이 평소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보였어요. 하은아, 오늘은 피아노 그만 치고 다른 놀이 하자. 왜요? 비밀 합주 놀이 하고 싶어요. 아빠가 피곤해서 그래. 내일 하자. 태진이 하은이의 놀이를 거부한 건 처음이었어요. 분명 뭔가 눈치챈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태진은 평소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새벽 1시가 되어도 2시가 되어도 조용했습니다. 아마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적인 단서를 얻었어요. 비밀 금고의 존재를 확인했고 여는 방법도 일부 파악했죠. 이제 남은 건 그 6자리 암호를 알아내는 것뿐이었어요. 태진의 생일 603, 그리고 회사와 관련된 숫자. 하은이가 말했던 단서들을 조합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생겼어요. 그 금고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태진이 왜 이런 정교한 시스템으로 숨겨놓은 걸까요? 분명 평범한 물건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닷새째 아침, 저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 없었어요. 딸에게라도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리 사위지만 이상한 건 이상한 거니까요. 서유가 하은이 아침을 먹이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유야, 아빠가 이상한 걸 좀 발견했는데. 네? 뭔데요? 여기 레코드 플레이어 뒤에 뭔가 장치가 있더라. 그리고 붙박이장 뒤에도 이상한 공간이 있고. 서유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수저를 들던 손이 멈췄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직접 봤어.
하온이가 치는 도파라레가 아무더라. 그걸로 뭔가 열리게 되어 있어. 서유가 급하게 하온이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하온아, 혼자 놀고 있어. 엄마가 할아버지랑 이야기 좀 할게. 다시 나와서 서유가 제 앞에 앉더군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아버지,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뭐가 문제냐? 태진이가 듣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서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서유야, 너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그때 손목에 멍자국이 또 보였어요. 어제보다 더 선명해진 것 같았어요. 새로운 멍이 생긴 건 아닐까 싶었죠. 서유야, 손목멍은 정말 문턱에 부딪혀서 생긴 거냐? 서유가 소매를 급하게 내리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네, 그래요. 왜 자꾸 그러세요? 35년 소방관 했으니까 상처는 알아봐. 그건 누가 잡아서 생긴 거야. 서유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제발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뭔가 고통받고 있다는 게 확실했거든요. 하지만 더 다그칠 수는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태진이 돌아온 거였죠.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거든요. 여보, 나왔어. 아버님도 계시네요. 태진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저희를 번갈아 봤어요. 서유가 울고 있는 걸 보고 표정이 굳어졌죠. 무슨 일이에요? 아, 그냥. 제가 몸이 아직 안 좋아서요. 서유가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태진이 저를 빤히 보더군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평소의 공손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아버님, 혹시 제가 없는 동안 뭔가 하셨나요? 그냥 집 구경 좀 했지. 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태진의 표정에서 의심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서유를 보는 눈빛도 심상치 않았고요. 점심을 먹으면서 태진이 갑자기 말했어요. 아버님, 소방관 출신이시라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그냥 평범하게 일한 거지. 그래도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 구하시고 위험한 일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태진의 말투가 이상했어요. 칭찬하는 것 같지만 뭔가 비꼬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은퇴하신 분이 아직도 그런 습관이 남아 있으시나 봐요. 무슨 말이야? 이것저것 뒤지시는 습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집 구경을 하셨다면서요. 태진이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았죠. 태진아, 나는 그냥. 아버님. 태진이 말을 끊더군요. 혹시 노인분들 중에 치매나 망상 증세 보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없는 걸 있다고 하시고 의심병이 생기시고. 순간 화가 났어요. 치매라니, 망상이라니. 하지만 참았습니다. 나는 정신 멀쩡해. 물론이죠. 다만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시느라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평소 없던 의심을 하게 되기도 하시고. 태진이 계속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내용은 제가 미쳤다는 소리였어요. 품이 있는 말투로 저를 바보 취급하는 거였죠. 서유도 아무 말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 편을 들어야 할지 아버지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서 그런 것 같았죠. 아버님, 며칠 더 계시면서 편히 쉬세요. 너무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마시고요. 태진이 일어나면서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겉으로는 다정한 제스처였지만 느낌은 전혀 달랐어요. 마치 가만히 있으라는 협박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밖으로 나왔어요.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동네를 걸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태진이 제가 뭔가 발견했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리고 저를 의심 많은 늙은이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었죠. 서유는 뭔가 알고 있지만 말하기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경찰서에 가볼까 생각해 봤지만 뭘 신고하겠어요? 사위가 비밀 금고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불법인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서유의 멍자국만은 다른 문제였어요. 그건 분명 폭력의 흔적이었거든요. 35년 현장 경험으로 확신할 수 있었어요. 마침 지나가던 택시를 잡았어요. 경찰서 좀 가주세요. 어디 경찰서요? 이 동네 관할서요. 택시 안에서 메모장을 다시 봤어요.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감정 없이 사실만 기록한 것들을 말이에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민원실로 갔어요. 젊은 경찰관이 앉아 있더군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신고하려고 왔어요. 어떤 신고요? 딸이 폭행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사위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경찰관이 자세를 바로 했어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서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감정적인 추측은 빼고 제가 직접 본 것들만 말했죠. 서유의 멍자국 레코드 플레이어 뒤의 장치, 비밀 금고의 존재, 태진의 수상한 행동들. 경찰관이 메모를 받아 적더군요. 어르신, 이런 일들을 언제부터 목격하셨어요? 5일 전부터요. 딸 산후조리 도우려고 갔는데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혹시 사위분 직업이 뭐예요? 문화재단 이사래요. 미술품 관련 일 한다고 하더군요. 경찰관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잠깐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태진이요. 경찰관이 컴퓨터를 뒤져보더니 동료 경찰관을 불렀어요. 두 사람이 뭔가 속삭이면서 이야기하더군요. 어르신 혹시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담당 형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진이라는 이름에 경찰이 반응한다는 건 이미 뭔가 조사 중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30분 후 50대 중반의 형사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범죄수사대 박 형사입니다. 경제범죄수사대라고 했을 때 제 추측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태진이 단순한 가정폭력범이 아니라 더 큰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죠. 박 형사와의 면담은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제가 기록한 모든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더군요. 어르신 정말 꼼꼼하게 기록하셨네요. 소방관 출신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사실만 적었어요. 추측은 넣지 않았고요. 그런데 혹시 윤태진이 어떤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한국문화재단이라고 했는데요.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몇 달째 내사하고 있는 사건과 연관이 있어 보이네요. 무슨 사건인데요? 고가 미술품을 담보로 한 대출 사기 사건입니다. 가짜 감정서를 만들어서 작품 가격을 부풀리고 그걸 담보로 거액을 받아내는 수법이죠. 가슴이 떨렸어요. 제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태진이 정말로 큰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워낙 교묘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이 발견하신 비밀 금고에 결정적 증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수사를 진행하실 건가요? 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상대방이 눈치채면 증거를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박 형사가 계획을 설명해 줬어요. 우선 태진을 며칠 더 감시하면서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제가 집에서 계속 관찰하면서 신호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어르신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35년 화재 현장 다녔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거든요. 서유와 하온이에게 해가 갈까 봐서요. 집에 들어갔을 때 태진이 있었어요. 또 일찍 온 거였죠.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동네 산책했어. 산책이 길었네요. 2시간이나. 태진이 시간까지 체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완전히 감시당하고 있는 거였죠. 저녁을 먹으면서 태진이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버님, 혹시 오늘 누구 만나셨어요? 왜? 그냥 궁금해서요.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텐데. 별로 만난 사람 없어. 태진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예상대로 태진이 움직였어요. 새벽 1시쯤 조용히 나와서 레코드 플레이어를 조작하기 시작했죠. 이번엔 더 가까이서 봤어요. 태진이 터치패드에 뭔가 입력하는 걸 확실히 봤거든요. 도, 파, 라, 레 순서로 누르더군요. 그러자 붙박이장 벽이 움직였어요. 태진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꺼내더군요. 서류 뭉치 같은 거였어요. 30분 정도 뭔가 정리하고 나서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원상복구했죠. 다음 날 아침 박 형사에게 전화했어요. 어젯밤에 움직였어요. 금고에서 서류를 꺼내서 뭔가 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영장 신청해서 압수수색 들어가겠어요. 서유와 하온이는 안전하죠?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그날 오후에 태진이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오늘 하온이랑 갤러리 구경 갔다 올까? 새로운 전시가 열렸어. 갑자기요? 하온이 피곤해할 것 같은데. 괜찮아. 아이 교육에도 좋잖아. 태진이 서유와 하온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어요. 혹시 제가 뭔가 할까봐 가족들을 데려간 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오히려 기회였어요. 박 형사에게 연락했어요. 지금 태진이 가족 데리고 나갔어요. 알겠어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시간 후 수사팀이 도착했어요. 영장을 보여주면서 정중하게 말했죠.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협조 부탁드려요. 저는 수사관들을 안내했어요. 레코드 플레이어에 숨겨진 터치패드를 보여주고 작동 방법도 알려줬죠. 도, 파, 라, 레 순서로 누르면 됩니다. 수사관이 그대로 했더니 붙박이장 벽이 열렸어요. 그 안에 금고가 나타났죠. 이제 6자리 암호를 알아내야 하는데 그때 하온이가 말했던 단서들을 떠올렸어요. 태진 생일 603 그리고 회사 관련 숫자. 생일이 6월 3일이니까 603을 써보세요. 수사관이 6319를 눌렀는데 안 열렸어요. 회사 창립 연도는 언제죠? 2019년이요. 그럼 146,219일까요? 하온이가 말했던 걸 생각해보니 돈은 1 파는 4라는 6레는 2에 해당하는 것 같았어요. 음계 순서로 말이에요. 146,219를 눌러보세요. 수사관이 입력했더니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상상 이상의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위조된 미술품 감정서, 가짜 경매 기록,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 정보, 그리고 수십억 원의 대출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이거 완전히 조직적인 사기네요. 수사관들이 모든 걸 사진 찍고 압수했어요. 결정적 증거들이 한꺼번에 나온 거였죠. 그런데 하온이 방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장난감 피아노 안에 USB가 숨어 있더군요. 하온이가 말했던 합주 끝 보상 스티커 아래에 있었어요. USB를 확인해 보니 고가 작품의 운송 경로와 보험 사기 설계도가 들어 있었어요. 태진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들이었죠. 모든 압수수색이 끝날 무렵 태진이 돌아왔어요. 집 앞에 경찰차들이 있는 걸 보고 얼굴이 하얘졌죠.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태진이 제게 독한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거든요. 서유가 울면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딸아, 내 남편이 나쁜 짓을 했어. 하지만 이제 끝났으니까 걱정 마. 하온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듯 제 다리에 매달렸어요. 할아버지, 아빠 어디 가요? 잠시 멀리 가는 거야. 할아버지가 하온이 돌봐줄게. 그날 밤 모든 게 끝나고 나서야 진짜 안도감을 느꼈어요. 35년 소방관 생활에서 익힌 관찰력이 가족을 구해낸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어요. 서유와 하온이가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말이에요. 태진이 체포된 다음 날 박 형사가 자세한 설명을 해줬어요. 어르신 덕분에 대형 사기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200억 원이 넘어요. 서유와 함께 경찰서에서 브리핑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태진이 단순한 개인 범죄자가 아니라 국제적인 미술품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던 거죠. 윤태진은 가짜 감정서를 만드는 전문가였어요.
해외에서 싸게 구입한 모작을 진품처럼 포장해서 담보대출을 받아내는 수법이었죠. 금고에서 나온 서류들을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피카소, 모네, 고 등 유명 화가들의 작품이라고 속여서 수십억 원씩 대출받은 기록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험 사기도 병행했어요. 작품을 훔쳐간 것처럼 조작해서 보험금까지 타내는 이중 사기였습니다. 하온이 장난감 피아노에서 발견된 USB가 결정적이었어요. 그 안에는 작품 운송 경로와 가짜 도난 사건의 시나리오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아이 장난감에까지 증거를 숨겨놨다니 정말 치밀한 범죄자였네요. 서유가 충격에 빠져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만 해서. 부인께서는 피해자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서유의 손목멍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였어요. 태진이 서유를 위협하고 폭행한 정황이 확실했거든요. 남편이 의심받을까 봐 두려워서 참고 있었던 거군요.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문화재단 이사 200억 미술품 사기 적발 이런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태진과 연루된 다른 공범들도 줄줄이 검거됐어요. 화랑 관계자들, 가짜 감정사들, 해외 브로커들까지 총 12명이 검거된 대규모 사건이었어요. 어르신의 섬세한 관찰력이 없었다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박 형사가 감사 인사를 했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사위를 감옥에 보낸 셈이니까요. 태진의 재판이 시작됐을 때 저희는 법정에 갔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태진을 보니 감정이 복잡했죠. 한때는 제 딸의 남편이었던 사람이니까요. 검사가 기소장을 읽는데 제목이 엄청났어요. 사기, 문서위조, 보험사기, 가정폭력까지. 구형은 징역 15년이었어요. 태진은 끝까지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죠. 제가 발견한 비밀 금고의 모든 서류들, USB의 데이터, 그리고 공범들의 증언까지. 피고인은 문화재단 이사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체계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가 선고할 때 태진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원망하는 눈빛이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옳은 일을 한 거니까요. 징역 14년, 벌금 50억 원에 처한다. 서유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는 그동안 속고 살았다는 분노와 허탈감 때문인 것 같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고급 아파트는 이미 다른 곳 같았어요. 압수수색 때문에 어수선했고 무엇보다 레코드 플레이어가 없어졌으니까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유가 하온이를 안고 울면서 말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사회적 시선도 부담스러웠거든요. 걱정 마. 아빠가 도와줄게. 다행히 서유 명의로 된 재산은 몰수되지 않았어요. 아파트와 적금 정도는 남아 있었죠. 하지만 태진 명의의 모든 재산은 피해 배상에 쓰이게 됐어요. 하온이는 처음에는 아빠가 왜 안 오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아빠 언제 와요? 비밀 합주놀이 하고 싶어요. 하온아, 아빠는 잘못한 일이 있어서 멀리 갔어. 이제 할아버지랑 새로운 놀이 하자. 서서히 하온이도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몇 달 후 서유가 결정을 내렸어요. 아버지, 이 집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 갈게요. 새 출발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고급 아파트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어요. 시내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한 느낌이 있는 곳이었죠. 서유도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공공도서관에서 사서 보조 일을 하게 됐거든요.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고 하온이 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었어요. 아버지, 처음에는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왜 가만히 있지 않으셨나 싶어서. 그랬구나. 하지만 지금은 고마워요.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더 큰 불행이 있었을지도 모르니까. 서유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태진의 폭력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는 것도 말했죠. 제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 일이 날 뻔했던 거예요. 하온이도 많이 밝아졌어요. 새 집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피아노 대신 다른 악기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할아버지, 저 드럼 배우고 싶어요. 그래? 드럼이 좋구나. 음악에 대한 재능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됐어요. 더 이상 비밀스럽고 위험한 암호가 아니라 순수한 예술로서의 음악을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1년이 지나고 나서 박 형사가 연락을 줬어요. 어르신, 태진 사건 관련해서 감사장 수여식이 있어요. 참석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 건 별로. 시민의 모범적인 신고 정신을 알리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고요. 결국 참석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더군요. 언론도 와 있었고 경찰청장까지 직접 감사장을 전달해 줬어요. 강도식 어르신의 세심한 관찰력과 시민의식이 대형 범죄를 척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감사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서유와 하온이가 안전하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건 말이에요. 수여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온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우리를 구해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35년 소방관 생활 중에서 가장 보람된 구조 작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길 속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소중한 일을 해낸 거였죠. 1년 후 저는 다시 서유의 새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쁜 소식 때문이었어요. 하온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거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예전 그 차가운 고급 아파트와는 정반대였거든요. 거실에는 하온이가 그린 그림들이 벽에 붙어 있고 작은 책장에는 서유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서유가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줬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예전처럼 무서워하거나 위축된 모습이 전혀 없었죠. 하온이는 어디 있냐?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곧 올 거예요. 거실 한쪽에는 제가 선물한 낡은 구급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소방관 시절 쓰던 건데 하온이가 할아버지 가방이라며 보물처럼 여기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 옆에는 작은 드럼 세트가 있었어요. 하온이가 피아노 대신 선택한 새로운 악기였죠. 요즘 드럼 어떻게 치냐? 정말 잘해요. 선생님이 리듬 감각이 뛰어나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하온이가 뛰어들어왔어요. 할아버지. 1년 사이에 많이 자랐더군요. 키도 컸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예전처럼 비밀스럽고 조심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 7살 아이다운 천진난만함이 있었죠. 할아버지, 제가 새로 배운 드럼 연주 들어보세요. 하온이가 드럼 앞에 앉아서 열심히 연주했어요. 서툴렀지만 정말 즐거워하는 게 보였어요. 도, 파, 라, 레가 아니라 자유로운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와, 정말 잘한다. 할아버지, 저 이제 소방관 되고 싶어요. 소방관? 네, 할아버지처럼 사람들 구하는 일 하고 싶어요. 하온이가 제 구급 가방을 가져와서 보여줬어요. 안에 들어있는 도구들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어보더군요. 이건 뭐예요? 그건 손전등이야. 어두운 곳에서 사람을 찾을 때 쓰는 거란다. 이건요? 구급용 붕대야. 다친 사람 상처를 감싸주는 거지. 하온이가 모든 도구에 관심을 보였어요. 예전에 아빠의 비밀 장치에 관심 보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건 사람을 돕는 도구들이었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 서유가 근황을 들려줬어요. 도서관 일이 정말 좋아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하게 됐어요. 그래? 보람 있겠네. 네, 처음에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어요. 서유가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여성들을 돕고 있다는 거였죠. 아버지가 그때 용기 내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밤이 되어 하온이가 잠들고 난 후 서유와 둘이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서유야, 그때 정말 미안했다. 왜요? 너희 가정을 파탄낸 것 같아서. 서유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오히려 구해주신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저와 하은이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진짜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서유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태진이와 살 때는 항상 무서웠어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눈치를 봐야 했고 하은이도 위축되어 있었고요. 이제는 다 괜찮잖아. 네,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하은이와 함께 동네 소방서에 견학을 갔어요. 하은이가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해서 미리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소방서에서는 예전 동료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도식이 형님, 신문에 나온 거 봤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당연한 일 한 거지. 하은이에게 소방차도 보여주고 장비들도 설명해 줬어요. 하은이가 눈을 반짝이면서 모든 걸 신기해했죠.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이런 차 몰고 사람들 구할 거예요. 그래, 꼭 그렇게 해라. 소방서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은이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나쁜 사람들은 왜 나쁜 짓을 해요?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되더군요. 글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욕심이 너무 크거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할아버지는 왜 좋은 일을 해요?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거든. 그리고 옳은 일을 하면 마음이 편해.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하은이는 이미 좋은 아이야. 저녁에 서유의 집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내일 아침에는 시골집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아버지 자주 오세요. 하은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응, 그럴게. 그리고 아버지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실을 다시 둘러봤어요. 1년 전 그 차가운 고급 아파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비록 작고 소박했지만 진짜 가족의 온기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죠. 벽에 붙은 하은이의 그림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소방차와 소방관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그 옆에 할아버지 같은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 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35년 소방관 생활 중에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유와 하은이가 배웅해줬어요. 할아버지 다음에 또 와요. 그럼 꼭 올게. 시골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불은 모든 걸 태워버리지만 그 자리에는 새로운 것들이 자라날 수 있는 땅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서유와 하은이의 삶도 그런 것 같았어요. 태진이라는 큰 불이 모든 걸 태워버렸지만 그 자리에 진짜 행복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메모장을 다시 펼쳤어요. 1년 전 그 사건의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내용을 적었습니다. 1년 후 마이너스 서유와 하은이 새 출발 성공, 하은이 소방관 꿈 갖게 됨, 가족의 진짜 행복 확인.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